오늘은 한 여성의 인생 대역전의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던 루마니아 보토샨이 작은 마을의 한 소녀. 친구들은 한국, 그게 나라야? 라며 비웃었습니다. 넌 한 달도 못 버틸 거야 라는 조롱 속에 떠난 제 선택은 4년 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대역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여권을 내밀자 제 앞에서 늘 오만하던 그 친구들이 얼어붙었죠. 한국 대기업 명함 하나가 가난 속에 비웃음 받던 제 과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라 스탄입니다. 루마니아 시골 마을 보토샤니에서 태어났어요. 보토샤니에는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집이 47채 있어요. 저희 집도 그중 하나였죠. 2월 밤 영하 12도, 촛불 3개를 켜고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얼했어요. 어머니는 옆방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보다 규칙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저는 낡은 버스에 몸을 맡기고 왕복 2시간 학교를 다녔어요. 창밖으로 밀밭과 해바라기 밭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제 세상의 전부이기도 했죠.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학교 컴퓨터실에는 8대의 컴퓨터가 있었어요. 제대로 작동하는 건 3대뿐이었죠. 학생 4명이 한 대를 나눠 썼습니다. 키보드는 자판이 빠져 있었고 마우스는 삐걱거렸어요. 그래도 인터넷을 켜면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 들었죠. 더 큰 문제는 선생님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봄 영어 선생님이 부쿠레슈티로 이직했어요. 한 학기 동안 영어 수업은 거의 없었죠. 임시 교사가 왔지만 한 달도 못 버텼습니다. 빈 칠판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책상은 있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네. 그날 밤 촛불 아래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수업 시간이 비었다. 선생님이 없으니 학생들도 하나둘 포기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이곳에서 배울 수 없다면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 같았어요. 며칠 전 부쿠레슈티 대학 오픈 캠퍼스 공지가 났었어요. 2박 3일 경영학과 투어와 교수 강의. 참가비는 150유로였죠. 제 지갑에는 23유로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한 달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라두와 카타리나는 신청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라라, 너도 신청할 거야? 카타리나가 비웃음을 머금고 물었어요. 제가 머뭇거리자 라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맞다. 너희 집은 돈이 없지.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석탄 광부였던 아버지는 폐암으로 8개월을 버티셨어요. 마지막 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라라, 너는 이 마을보다 큰 세상을 볼 아이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어머니는 재봉일로 한 달에 200유로를 버셨어요. 저는 마을 슈퍼에서 시급 2유로를 받으며 하루 4시간씩 일했죠. 그날 밤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낡은 재킷, 바랜 청바지, 굴복한 표정. 돈이 없어서 배울 기회도 잃는다니. 주먹을 쥐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부쿠레슈티 대학 캠퍼스에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최신식 도서관과 넓은 잔디밭 공원,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대학 교수님의 특별 강의까지. 제가 놓친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라라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선생님의 말씀이 더 아팠어요. 동정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카타리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라라, 우리 도시로 전학 간다. 라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이사를 결정하셨거든. 스베틀라까지 가세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여기 남아서 망가진 컴퓨터로 공부할 거야? 나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장학금도 있을 거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세 친구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라라, 현실을 봐. 내가 경쟁할 상대가 누군지 알아? 카티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쿠레슈티의 명문고 출신들이야. 영어 회화 학원도 다니고 올림피아드도 나가는 애들 말이지. 너는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 혼자 공부했잖아.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카타리나가 SNS에 올린 글을 봤어요. 시골 친구가 대학을 장학금으로 가겠다고 하네. 키읔키읔. 현실 파악 못하는 애들 보면 안쓰럽다.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농촌에서 무슨 장학금이야. 꿈은 크네. 현실을 봐라. 각각의 글자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캠프에는 못 가게 됐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손을 멈추셨습니다. 돈 때문이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핸드폰을 켜고 일기 앱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내 실패를 기다리고 있다. 출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포기하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증명하고 싶어.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어요. 실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답을 보여주겠어. 창밖으로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의 슬픔과 자괴감을 생각하며 저는 매일 밤 촛불 아래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쿠레슈티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드디어 보토샤니를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기숙사 4인실, 룸메이트들은 부쿠레슈티 출신이었죠. 그들은 주말마다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저는 기숙사 식당 음식으로 버텼어요. 친구들이 카페에서 모여 스터디를 할 때 저는 끼지 못했습니다. 카페 한 잔이 제 하루 식비였거든요.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을 잃을 수 없었으니까요. 경영학 수업을 들으며 GPA 3.8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가 걱정이었어요. 루마니아 경제는 좋지 않았고 친구들은 이미 부모님 인맥으로 인턴십을 구하고 있었죠. 저는 아무 연줄도 없었습니다. 2월 셋째 주 수요일, 포페스쿠 교수님 국제경영학 수업 과제가 있었어요. 루마니아 농촌의 교육 불평등과 경제적 영향. 저는 보토샤니 이야기를 썼습니다. 컴퓨터 8대 중 3대만 작동하는 교실, 떠나간 영어 선생님, 150유로 때문에 포기한 오픈 캠퍼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냈어요. 교육의 기회는 태어난 곳이 아니라 노력하는 마음이 결정한다. 그냥 제 생각을 솔직하게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서관 3층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복도 끝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제교류 게시판이었어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곳이었죠. 교환학생은 저와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새로 붙은 노란색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한국 정부 장학금 프로그램 안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1년 과정. 학비 전액 지원. 기숙사 제공. 월 생활비 80만 원 지급. 지원 자격 경영학 전공. 성적 우수자, 영어 능통자. 출신 및 경제력 무관, 오직 실력과 의지로 평가. 지원 마감 3월 15일. 손이 떨렸어요. 출신 무관이라는 문구가 가슴을 쳤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죠. 포스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중고폰 화면이 흐릿했지만 글자는 보였습니다. 라라스탄 학생.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포페스쿠 교수님이었습니다. 60대 초반 국제경영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었죠. 시간 있으면 잠깐 얘기 좀 할까? 연구실로 오겠니? 5분 후 저는 교수님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에세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내 에세이를 읽었어. 아주 인상 깊더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문장이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네. 제 이야기를 쓴 거예요.
보토샨이 출신이라고 했지. 내가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라라, 혹시 한국 정부 장학금 프로그램 들어봤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게시판에서 봤어요. 그렇구나. 내 에세이를 읽으면서 내가 생각났어. 교수님이 창밖을 보셨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가난한 나라였거든. 1960년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어. 루마니아보다 못 살았지. 하지만 교육에 투자해서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어. 제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유럽 학생들을 돕고 싶어 하는 거야. 특히 농촌 출신 인재들이 나라를 바꾼 경험이 있어서 농촌 학생들의 가능성을 더 믿는데. 교수님이 제 에세이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출신이나 경제력은 상관없이 오직 실력과 의지만 본대. 하지만 제가 말을 꺼냈어요.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없어요. 그건 배우면 돼. 중요한 건 내가 왜 가고 싶은지야.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내 에세이처럼 솔직하게 쓰면 돼. 농촌에서 겪은 교육 불평등에 대한 내 경험이 강점이 될 거야. 한국도 과거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든.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연구실을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서관 창가에 앉아 휴대폰으로 검색했어요. 월 생활비 80만 원은 루마니아 돈으로 약 600유로였습니다. 어머니가 한 달에 버는 돈의 3배였어요. 1년이면 7,200유로. 숨이 막혔죠.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한국어는 한마디도 몰랐어요. 혼자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었죠. 인천까지 12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했습니다. 정말 달라질까?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죠. 전화기 너머로 재봉틀 소리만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러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무 멀지만 아버지가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넌 이 마을보다 큰 세상을 볼 아이라고.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났죠.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포페스쿠 교수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에세이가 가장 중요해.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써. 일주일 동안 도서관에 앉아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어요. 보토샨이 집 촛불, 왕복 2시간. 버스, 컴퓨터 3대뿐인 교실, 떠나간 선생님들, 150유로 때문에 포기한 오픈 캠퍼스. 모든 걸 적었죠. 마지막 문단을 쓸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교육 불평등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더 큰 세상에 대한 갈증을 키워주었습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잡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3월 14일, 마감 하루 전에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한 달 후 1차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화상 면접 일정이 잡혔어요. 5월 첫째 주 도서관 스터디룸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화면에 3명의 한국인 면접관이 나타났어요. 보토샨이 출신이라고 했죠? 농촌 출신이 단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오히려 장점입니다. 저는 교육의 소중함을 압니다.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합격 소식을 전했죠.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주말에 보토샤니에 갔습니다. 광장에서 라두와 카타리나를 마주쳤어요. 한국 간다고 말하자 라두가 비웃었습니다. 한 달도 못 버틴다. 저는 웃으며 돌아섰어요. 지켜봐.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다. 출신은 묻지 않는다. 이게 내 인생의 문이야.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니야. 내가 잡을 거야. 여름 동안 한국어를 독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매일 100개씩 단어를 외웠어요. 9월 1일
부쿠레슈티 공항. 어머니가 함께 왔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포옹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였죠.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루마니아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날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어요. 24시간 비행 끝에 내린 공항 로비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유리 천장이 하늘까지 뻗어 있었고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바삐 움직였어요. 보토샨이 마을 전체가 이 공항 한 층만 할 것 같았습니다. 전광판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번갈아 나타났어요. 하지만 너무 빨라서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공항 철도를 찾아 헤맸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영어가 서툴렀고 제 발음도 알아듣기 어려워했습니다. 30분 넘게 돌아다녀서야 겨우 지하철 입구를 찾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더 당황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한국어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영어 안내방송을 기다렸지만 너무 빨라서 놓쳤습니다. 핸드폰 지도를 보며 역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익숙하게 움직이는데 저만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힘들었어요. 관리사무소 아주머니가 뭔가 계속 물어보셨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서류에 사인했어요. 열쇠를 받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개인 책상과 빠른 인터넷이 있었어요. 집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환경이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네온 사인들이 낮에도 반짝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첫 식사 시간이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기숙사 식당에 들어가니 메뉴판이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주문하고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뭔가 물어보셨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먹는 걸 가리켰어요. 밥과 김치찌개를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입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물을 계속 마셔야 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였지만 참았어요. 주변에서 학생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에게는 그냥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시차 때문에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그 불빛들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첫 수업 날은 더욱 참담했어요. 한국어 수업이었는데 선생님이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유창하게 말했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공부했다고 했고 베트남 학생은 한국어 학원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비했던 문장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3분 정도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괜찮습니까?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좋은 내용은 아닐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에요. 어제 한국어 수업에서 봤는데 한국 학생이었어요. 교환학생들을 도와주는 버디 프로그램 담당자였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수진이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국 교환학생 갔을 때 그랬거든요. 첫 달이 가장 힘들어요. 그녀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스터디 그룹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다른 외국인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 날 점심시간 수진이와 학생식당에 갔어요. 이번에는 메뉴를 설명해줬습니다. 이거는 김치찌개예요. 좀 매워요. 이건 불고기 덮밥이고요. 안 매워요.
불고기 덮밥을 선택했어요. 어제보다 훨씬 먹을만 했습니다. 식사 중에 수진이가 물었어요. 고향이 그리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 보고 싶어요. 특히 엄마가. 수진이가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미국에서 그랬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라면만 계속 먹었거든요. 둘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라라 씨는 왜 한국에 왔어요? 수진이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향에서 공부하기 어려워요. 기회가 없어요.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요. 어색한 한국어였지만 마음은 전해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스터디 그룹에서 짧은 발표를 하게 됐어요. 주제는 내 고향 소개하기였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했어요. 수진이가 문법을 봐줬고 발음도 연습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해도 돼요. 수진이의 격려가 힘이 됐어요. 발표날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라입니다. 제 고향은 루마니아의 작은 마을이에요. 시작은 순조로웠어요. 농촌 마을이고 해바라기가 아름다워요.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어려워요. 컴퓨터 적어요. 선생님도 적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그래서 한국 왔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마지막 문장을 마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응원처럼 들렸어요. 수진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많이 늘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제는 내 언어로 말할 거야. 2달이 지나자 일상이 조금씩 자리 잡혔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진이는 제게 한국 문화를 알려줬고 스터디 그룹 친구들과는 서로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큰 도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국제교육원에서 공지가 나왔어요. 제3회 아시아 마이너스 유럽 교육 교류 포럼에서 학생 대표 연설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제는 교육을 통한 희망의 다리 만들기였어요. 참가자는 200명, 각국 교육부 관계자들과 대학 총장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수진이가 포스터를 보며 말했어요. 라라, 너 이거 지원해봐. 내 이야기가 딱 맞잖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한국어 부족해요. 200명 앞에서 연설이요?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 그리고 내 경험만큼 진짜 이야기가 어디 있어? 그날 밤 고민했어요. 일기장을 펼치고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정말 준비됐을까? 농촌에서 온 내가 그런 큰 무대에 설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문득 떠올랐어요. 교육은 출신이 아니라 의지다. 다음 날 지원서를 냈습니다. 에세이 주제는 내가 꿈꾸는 교육의 미래였어요. 고향의 낡은 교실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의 변화까지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교육은 국경도 출신도 가리지 않는다. 다만 그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문장으로 마무리했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전체 지원자 50명 중 5명이 선발됐고 제가 그중 한 명이었어요. 수진이가 더 기뻐했습니다. 봤지? 내가 뭐라고 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진짜 준비를 해야 했어요. 연설문을 쓰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스터디 그룹 친구들이 모두 도와줬어요. 연설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교실에 컴퓨터가 5대 있었지만 2대만 작동하는 곳에서 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시작해서 청중의 관심을 끌고 싶었거든요. 이어서 영어 선생님이 떠나고 한 학기 동안 빈 교실에서 혼자 공부했던 이야기, 캠프 참가비가 없어서 포기했던 경험을 생생하게 담았어요. 중간 부분에서는 한국에서의 변화를 다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기회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처음 한국어 수업 발표에서 침묵했던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가 받은 기회를 나누고 싶습니다. 낡은 교실이 저를 가두지 못했듯이
고향의 다른 아이들도 그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연설문을 다 쓰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거울 앞에서 마지막 연습을 했어요. 낡은 교실이 내 세상을 가두진 못했습니다. 이 문장을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보토샤니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꿈이 서울 한복판 큰 무대까지 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발표 당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였어요. 건물 규모에 압도됐지만 긴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렘이 더 컸어요. 수진이와 스터디 그룹 친구들이 모두 응원하러 왔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대기하며 다른 연사들을 봤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은 베이징대 출신이었고 독일 학생은 이미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한 실력자였습니다. 순간 위축됐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는 나만의 이야기가 있어.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오신 라라 학생입니다. 무대로 걸어나가는 순간 200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조명이 눈부셨지만 마이크를 잡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첫 문장을 시작했어요. 저는 교실에 컴퓨터가 5대 있었지만 2대만 작동하는 곳에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지며 제 말에 집중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곳은 루마니아의 작은 농촌 마을 보토샤니입니다. 밀과 해바라기 밭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지만 교육 기회는 많지 않았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도시로 떠나셨을 때 저희는 한 학기 동안 빈 교실에서 혼자 공부해야 했습니다. 객석에서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캠프 참가비가 없어서 포기해야 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출신이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목소리에 감정을 담았어요. 그때의 좌절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접어들었어요. 처음 한국어 수업에서 3분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지만 입이 얼어붙었죠.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괜찮습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요. 객석에서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긴장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한국 친구 수진이가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천천히 해도 되라고 말하면서요. 그때부터 저는 완벽하지 않아도 시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핵심 메시지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교육은 출신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죠.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낡은 컴퓨터 이대로도 꿈을 키울 수 있고 한국어 한마디 못해도 이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마지막 문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곧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여기서 받은 기회와 배움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보토샤니의 작은 교실에도 새로운 컴퓨터가 들어오고 더 많은 선생님들이 오셨으면 해요. 절정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낡은 교실이 내 세상을 가두진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육이 만드는 다리는 국경도, 언어도, 출신도 뛰어넘으니까요.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약속드립니다. 교육의 기회를 루마니아 작은 마을의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하겠다고요. 감사합니다. 마이크에서 손을 떼는 순간 객석이 폭발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00명의 청중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첫 줄에 앉아 계신 한국 교육부 관계자분도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백스테이지로 가는 길, 다른 연사들이 축하해줬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독일에서 온 학생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가장 진짜 같았어요. 중국 학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사 후 리셉션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대학 총장님이 명함을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루마니아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분은 장학재단 관계자였어요. 농촌 교육 지원 사업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주요 일간지에 기사가 났어요. 농촌 출신 루마니아 학생 200명 앞에서 교육격차 해법 제시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제 연설을 자세히 소개하며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큰 감동을 줬다고 평가했어요. 더 놀라운 건 루마니아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됐다는 거였어요. 교수님이 링크를 보내주셨습니다. 라라, 내가 자랑스럽다. 온 나라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어머니도 전화를 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신문 기사를 봤단다. 정말 대단하구나.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증명했다. 출신이 꿈을 가두지 못한다는 걸. 낡은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3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 연설을 계기로 제 한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교육 관련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놀랄 만큼 늘었어요. 이제는 농담도 할 수 있고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는 당연히 농촌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이었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서 루마니아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라, 이 논문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작업이지. 마지막 학기가 되자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한국 대기업에서 채용 제안이 들어왔고 대학원 진학 기회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남으면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어요. 정말 돌아갈 거야?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고향에 심고 싶어. 그게 내가 여기 온 이유잖아. 그래도 연락은 계속하자. 루마니아 마이너스 한국 교육 교류 프로그램 만들 때 내가 도와줄게.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4년 동안 가장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고마워.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출국 전날 스터디 그룹 친구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다들 각자 고향에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다 각자 나라의 변화를 만들어보자. 모두 손을 마주쳤어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4년 전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다면 지금은 사명감과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시 올게. 이번엔 다른 학생들과 함께.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졸업장과 함께 루마니아 마이너스 한국 교육 교류 프로그램 제안서가 들어 있었어요. 한국 교육부와 루마니아 정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로 약속받았거든요. 24시간 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4년간 늙으신 모습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내 딸이 돌아왔구나. 포옹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리운 어머니 품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밀밭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는 제약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뭔가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해주고 있었어요. 라라가 돌아왔다. 아이들이 달려와서 언니, 한국 어땠어? 라고 물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4년 전 저를 비웃던 친구들과의 재회였어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카타리나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라라, 정말 오랜만이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이어 안젤라와 라두도 왔어요. 모두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서려 있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축하해, 라라. 신문에서 내 기사 봤어. 안젤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 200명 앞에서 연설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우리가 너무했어.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괜찮아. 그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걸. 진심이었어요. 그들의 조롱이 오히려 동기가 됐거든요. 카라티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은 내가 부러웠어. 우리는 포기했는데 너는 계속 도전했잖아.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19살에 결혼해서 지금 2아이 엄마야. 꿈. 그런 건 진작에 접었지. 안젤라도 털어놨어요. 나는 도시에서 사무직하고 있어.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야. 가끔 내 소식 들을 때마다 생각해. 나도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하고. 라두는 아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선택의 결과를 살고 있다는 걸요. 제가 한국에서 성공한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걸었던 거야. 늦지 않았어. 난 도망친 게 아니라 더 넓은 길을 선택했을 뿐이야.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너희와도 나누고 싶어. 6개월 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라 있었어요. 한국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루마니아 마이너스 한국 교육 교류 홍보대사로 위촉받았습니다. 월급도 나오고 사무실도 도시 중심에 마련됐어요. 무엇보다 제가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제가 제안한 농촌 학생 장학 프로그램에 10명이 선발된 거였습니다. 그 중에는 보토샤니 출신 학생 2명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발표 당일 학교를 방문했을 때 선발된 학생들의 눈빛이 4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저희가 한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17살 소녀 엘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야. 너희는 이미 준비됐어. 제 대답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받았던 기회를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었거든요. 카타리나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제가 소개해준 온라인 대학 과정에 등록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라, 내 덕분에 꿈을 다시 꾸게 됐어. 육아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힘들어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안젤라도 야간 대학원에 진학해서 경영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다녔던 바로 그 학교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라라,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 요즘 또 선생님들이 도시로 떠나고 있어서. 강연 날 제가 앉았던 그 교실로 들어갔어요. 여전히 낡았지만 컴퓨터가 10대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모두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강연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손이 우르르 올라갔습니다. 의사요. 선생님이요. 축구선수요. 다양한 대답이 나왔어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언니, 우리 마을은 작아서 기회가 별로 없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기회는 적어. 하지만 없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컴퓨터 이대로 공부했던 것, 캠프를 포기했던 것, 친구들의 조롱을 견뎌낸 것.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어. 하지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 노력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갔나요? 또 다른 아이가 물었어요. 응. 그런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한국어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첫 수업에서 3분 동안 아무 말도 못했거든. 아이들이 깔깔 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설을 했어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도와주는 친구가 생겼거든. 그리고 깨달았어. 완벽하지 않아도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작은 마을이라고 꿈도 작아야 하는 건 아니야.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4시간은 이 교실을 넘어 세상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의 시간도 그럴 수 있어. 강연이 끝나자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언니, 저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배우고 싶어요. 열정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씨앗을 심었다. 4년 전 내가 받은 희망의 씨앗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다. 창밖으로 고향 마을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예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는 한국에서 교육부 관계자들이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교육교류센터 설립을 위한 현지 조사였습니다. 수진이도 통역관으로 함께 온다고 했어요. 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4년 전 이 방에서 한국행을 꿈꿨던 소녀가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고마워. 그때 포기하지 않은 나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별을 볼 수 있도록,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한 해가 더 흘렀습니다. 루마니아 마이너스 한국 교육교류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어요.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3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상담실과 접수처, 2층은 한국어 교실, 3층은 제 사무실과 회의실이었어요. 개관식 날 한국 대사님과 루마니아 교육부 장관님이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라라 씨 덕분에 두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국 대사님의 축하 인사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루마니아 교육부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 만든 변화가 이렇게 클 줄 몰랐네요. 그날 200여 명이 참석한 개관식에서 저는 다시 한번 연단에 섰습니다. 5년 전 저는 낡은 교실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익숙한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그 꿈이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객석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수진이도 한국에서 특별히 참석해줬습니다. 첫 해 성과가 놀라웠어요. 총 50명의 루마니아 학생이 한국 장학금을 받았고 그중 30명이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반대로 20명의 한국 학생들이 루마니아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언어의 벽을 넘나드는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두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보토샤니 출신 페트라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바로 그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간 첫 번째 후배였어요. 선배, 저도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화상통화로 기쁨을 나누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카타리나가 온라인 대학을 졸업하고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을 땄다는 거였습니다. 라라, 나 이제 마을에서 아이들 상담해 줄 거야. 전화 너머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내가 심어준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 안젤라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농촌 개발 컨설팅 회사를 차린 거였습니다. 도시로 떠나지 말고 농촌을 바꿔보자는 게 회사 모토였어요. 벌써 5개 마을의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유럽연합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유럽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월 2회 회의에 참석하고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역할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거물들이었어요. 각국 교육부 차관들, 대학 총장들, 국제기구 관계자들까지. 처음엔 위축됐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만큼 소중한 자산이 없다는 걸요. 농촌 교육 격차는 개별 국가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에서 발언했어요. 동유럽 전체가 공유하는 과제죠. 하지만 해결책도 함께 만들 수 있어요. 제 제안에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한국 모델을 동유럽 전체로 확산시키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기술을 활용한 원격 교육, 도농 학생 교류,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심어주는 멘토링 시스템. 1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회의 후 여러 나라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까지.
라라의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보토샤니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유럽 전체로 번져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정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오히려 더 큰 모험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루마니아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루마니아로, 그리고 이제는 유럽 전체로. 경계를 넘나드는 삶이 제 운명인 것 같았습니다. 4시간은 교실을 넘어 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5년 전 연설에서 했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감동적인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